네, 최근 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이 미국과 유럽 국채 시장을 중심으로 제시가 됐었죠. 이 플래시 클래시 경고가 참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고대로 플래시 클래시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국제 금융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우리가 속한 신흥국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래시 클래시 현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서요. 최근 들어 왜 이런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지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채 이야기. 글쎄, 이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 움직임 좀 며칠 심상치가 않았는데요. 밤 사이에도 상당히 급반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결국 이제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4월부터 이런 조짐이 나왔기 때문에 네. 국채 시장 특히 안전자산으로 선호했던 미국과 독일일수록 이런 현상이 우리가 향후 증시를 볼 때 예. 굉장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예비 조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드렸었는데요. 결국 지금 미국의 주가라든가 유럽의 주가를 떨어뜨린 데에는 그리스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아시겠으나 이번 주 들어서 독일의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1.5%에 근접할 것이다. 물론 1.45%까지 올라갈 것이다 하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분께서는 1%대 이렇게 간다면 굉장히 낮은 수익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사실 금리의 상승 속도로 보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그것이 부담이 돼서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증시가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를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채 금리 문제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요인을 작용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보겠습니다. 진희분이랑 저랑 주말이 되고 있으니까 같이 경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국채 가격이 국채 금리가 떨어져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돼서 사실 증시 쪽으로 이렇게 가고 또 시청자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채권 시장의 자금 이탈이 증시 쪽으로 와서 주가는 끌어올린다. 이게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최근에 보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가격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서로 정반대 성격을 갖고 있는 주가도 떨어뜨리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뜨리는 요인을 작용할까? 이론적으로 그렇게 먹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투자자 성향별로 투자자 자산의 어떤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 연초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채권이 이게 위험자산인지 안전자산인지 주식이 위험자산인지 안전자산인지 제가 단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진행자분이랑. 그리스 국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국채는 안정자산이다. 이렇게 교과서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스 국채와 죄송한 말씀입니다는 삼성전자 주식과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국채는 안정자산이라는데 사실 투자자의 가치 판단적인 측면에서 보면 진행자분께서 그리스 국채,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식 어떤 게 안정자산입니까? 현 시점에서는 그리스 국채보다는 삼성전자 주식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같이 마음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면 그건 안정자산입니다.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채가 안정자산, 주식이 위험자산이 경계선이 무너지고 오히려 삼성전자 주식이 안정자산이고 그다음에 그리스 국채가 위험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재테크 수단별로 이렇게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주식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지금 국채 관련해서 시장 분위기 먼저 잡아드렸고요. 이제 하나씩 말씀 나눠봐야 할 텐데 요즘 이슈가 워낙 많아서 말이죠. 위원님 만나면 꼭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잠시 국채 이야기 좀 이따 이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 시장 여러모로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좀 메르스 얘기가 자꾸 나와서 경제 또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뜨는 소문, 풍문들이 또 오히려 더 위축시키고 부담을 주지 않나 싶어서 말이죠. 어제 그런 전화들을 제가 받았는데요. 메르스 때문에 어떤 분이 외국인 투자에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이런 쪽을 이렇게 해서 인터넷 이렇게
저는 뭐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그게 어떤 거냐 하는 입장인데요. 사실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막 가장 국제금융시장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일 겁니다. 30년 이상 종사한 가장 오래된 사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기로 같은 문제 때문에 실물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에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제금융 30년 종사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한쪽 방향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경제가 심리의 요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거 없는 풍문들이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네. 국내 주가를 떨어뜨리고 국내 주가를 떨어뜨리면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재산 손실을 발생하는 겁니다. 특정 사람이 이렇게 과거에 2008년인가요? 뭐 미네르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근거가 없이 자꾸 어렵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그게 지금까지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학자에서 보면 사실상 이러한 정확한 인과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이렇게 이런 풍문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심리를 좀 불안시키게 하고 그리고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한다. 지금 우리 경제를 어렵게 살려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풍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국민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야 되는 게 그게 국민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우면 자, 그 풍문을 남겼던 사람도 어려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모두가 어려울 때 서로가 이렇게 안심해서 사실상 물론 이제 메리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국민들이 검역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신속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거가 없이 메리스 때문에 한국의 외국인 자금이 떠난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근거가 없는 얘기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문의 주시고 그래서 제가 급히 좀 우리나라 이슈 메르스 관련된 이야기를 질문을 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국채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프레시 크래시 현상을 저희가 얼마 전서부터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도에도 자꾸 언급이 되고 있고 말이죠. 예. 네, 이번 주 들어서 프레시 크래시 이 얘기 나오면서 항상 단골 메뉴처럼 들리는 게 2010년도 이때였었죠. 2010년에서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랐던 게 그때 당시에 정확한 일정을 이렇게 기억한다면 사실 2000년에 다우지수가 불과 15분 만에 한 1000포인트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용어가 처음 나왔는데요.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라는 건 예상치 못하게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도본부장께서 이 프레시 크래시에서 자막들이 상당히 좀 영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좀 저도 오늘 2시서부터 이 방송 준비하다가 이걸 한국말로 한번 고쳐봤습니다. 같이 시청자분이랑 한글말로 고치는 게 좋을까 말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프레시 크래시. 이게 순간 몰락 뭐 이런 쪽으로 번역해 있죠. 인터넷에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좀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프레시 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 영어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빛의 속도로 크래시 무너진다. 이게 좀 영어로 오히려 더 피부적으로 국민들분들의 어떤 영어 수준을 이렇게 볼 때는 더 와닿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청자분한테 또 정부의 공식적으로 프레시 크래시라든가 지금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통일된 경제 용어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용어를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막에 영어 표현이 많아서 혹시 시청자분의 눈살을 찌푸린다면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제화 사회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영어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이 신속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한국말로 이상한 한국말로 하는 게 그게 한글학과 글로벌 사이에 그런 점은 시청자분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쨌거나 프레시 크래시는 순간적으로 가격이 몰락하는 현상이다. 이거는요 소위 하이먼 민스케 썸데이 썸타임 이런 일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라는 얘기가 많이지 않습니까? 영화라든가 이런 것. 그게 바로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드시려면 제가 이제 개인적에서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지만 연세대학교의 조한 교수가 사실상 이 리스크와 관련돼서 교과서를 쓰신 게 있습니다. 그 책이 제자랑 같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프레시 크래시는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좀 더 자세하게 하면 국내 책에서는 그게 가장 잘 정리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시청자분들은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한 이에 최근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플래시 크래시 현상은 예. 채권 시장만 얘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예, 그 주식시장에서 언제든 나올 수 있고 아까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국제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 위험한 게 좋은 데일수록 그동안 투자자의 각광을 받는 데일수록 예를 네. 들어서 주식도 가장 많이 올라간 지역 그다음에 국채도 지금 독일과 미국 네. 위주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자산으로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지역 그다음에 부동산도 가장 각광을 받은 지역 이 대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엊그제까지 투자자분들은 뭐냐 증시가 낙관 채권도 괜찮습니다 수익률 괜찮습니다 채권 투자하세요 그다음에 부동산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곳에서 순간 폭락이다. 비교적 마음 편히 있다가 느닷없이. 네, 느닷없이. 그러니까 충격이 크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최근에 발생한 사례를 좀 잠시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뭐 다 기억하시죠? 2010년 5월 6일 종료 15분 만에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때 한국경제TV에서 특집 방송을 했던 거로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걸 처음 얘기할 때 2015년 5월인데요. 이때 프레자일 5 국가 이때 증시가 아주 떨어졌죠. 그때 뭐 기억을 하기 쉽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선 작년에 양적 완화 정책 종료를 앞두고 미국 국채 시장이 나타났죠. 그때 아마 자막에서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때 당시에 채권 금리가 장중 변동 부분은 1.8% 갑작스럽게 2.1%로 올라가는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기억이 최근에 많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뭐냐 독일의 국채금리 올라가 유로화 출범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가 미국도 국채금리 2.4%대까지 올라가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가 계속 얘기돼 하다 보니까 그런 아픈 추억과 함께 최근에 발생한 소위 이제 이걸 리센트리 이펙트라 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했다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네. 자, 진행자분과 저가 관계를 지속되어 왔으면 어떻게 하면 과거 3년 전에 저랑 만날 때는 무슨 방송을 했는지 모르겠죠? 모르겠죠? 근데 최근에 방송했던 것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통계기법상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나중에 발생한 것에 의해서 미래 예측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래 예측이 다운된다 해서 통계기법상에 리센트리 이펙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초반에 이렇게 작년 10월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했었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요 문제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과민하게 반응한다. 이것이 다우지수든가 유럽 증시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뭐 요인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만은 왜 이런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하는가? 뭐 수급 공급상의 왜곡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 정리를 한번 잠깐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 국채하면은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네, 아주 좋은 지적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채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충격이 크다. 주식보다는 국채가 안정자산이지만 이게 거꾸로 돌아갈 때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량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충격이 그 나라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시장으로 발생한다 하는 그런 측면인데요. 일단 지금 진행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던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제도 제가 전주에 가서 강의할 때 이 문제를 좀 간단히 언급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계신 분, 제로금리 상태와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는 당신분들의 그 재테크 생활에서는 아주 체질화돼서 마치 그게 정상적으로 그게 비상대책으로 또 출구 전략도 아주 먼 이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게 돈값이 제로로 한다.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 일본처럼 발권력을 도는 전시 때나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게 만약 극약처방에 해당됩니다. 극약처방. 사람으로 얘기하면 맨 처음에는 사람부터 살려야 치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부터 살려야 치료되니까 나쁜 줄 알면서 마약이라든가 이런 걸 처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나쁜지 알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마약과 같은 이런 양적 완화 정책과 제로금리 정책은 사실상 순간적으로만 사용이 된다. 근데 지금 뭐냐? 이게 미국법 기간이 6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체결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약인지 모르고 세계 각국들이 마약인지 모르고 자 지금 한번 전문가들이 분들이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증시 얘기할 때 유동성 완화 정책이 지속됩니다. 제로금리가 지속됩니다. 이걸 가지고 앞으로 유동성 장세가 지속돼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하고 저도 포함해서 그런 얘기도 하다 보니까 뭐냐 이제는 양적 완화 정책 그러니까 제로금리 정책이 마치 전문가조차도 주가 예측할 때 그걸 하나의 수단으로 마치 정상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이렇게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가 제로금리 상태에서 금리가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먼저 반응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항상 정책금리보다 먼저 반응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위기 국면이 6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자, 안정자산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았고 안정자산 중에서도 미국과 독일뿐이 믿을 것이 없다 하다 보니까 미국과 독일의 그 국채의 일단 매력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권 가격이 아주 피크로 올라갔고 금리가 아주 낮은 가격이거든요. 자, 이제 상황이 거꾸로 됐습니다. 금리 인상이 앞으로 앞두고 있다.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도 지금 상태에서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이렇게 앞두고 있다면 더 이상 있잖아요. 채권 가격이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매수자가 채권 매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추가 매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채권 보유하는 기관 투자가들이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이 물량을 내놔야 되는데요. 팔긴 팔아야 될 텐데. 팔긴 팔아야 되는데 매수자가 없으니까 예. 가격이 그냥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죠? 네.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자, 전문적인 경영인 입장에서 보면 거래가 뭐 100에 이루어졌던 것이 50으로 떨어져서 채권이 갖고 있는 보유 평가가 100에서 50으로 갑작스레 떨어져서 당신의 실적이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뭐냐?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자. 그래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100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네. 매도를 안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놓지도 월가에서는 않고. 월가에서는 뭐냐면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 기관일수록 매도를 자제하는 담합해서 자제하는 그래서 매도자 채권 매도 담합까지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요 없지 매도는 담합해서 안 내놓지 예. 시장 수급상이 완전히 이런 상태에서 조금만 뭐가 출회되면 어렵게 되는 거죠. 그게 부담으로 오는 거죠. 이 투자자의 부담으로 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이게 그레이트 로테이션 발생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주식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언젠가는 이 매물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래서 그런 후폭풍 걱정도 좀 많이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인가요? IMF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사실 IMF는 미국의 쿼터를 갖고 최대 쿼터를 갖고 네. 있어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IMF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 연준에 대해서 금리 인상분에 대해서 내년에 좀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 네. 하는 얘기가 하는데요. 네. 자, 미국 증시에서 그렇고 미국의 유럽의 증시에서 그렇고 채권 금리 급등에 따른 이런 부분이 증시에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연내에 예정대로 금리 인상하면 이런 부분이 과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럼 뭐냐? 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IMF가 왜 FRB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내년으로 좀 연기해달라 정책적으로 공개했느냐 하면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 많이 가 있습니까? 미국의 국채시장과 독일의 국채시장 같은 네. 선진국의 국채시장이 많이 갔을 뿐만 아니라 예. 또 신흥국에서도 신흥국으로 양적완화 정책에서 고금리 때문에 캐리 자금 형태로 많이 가 있다는 얘기죠. 자금. 이런 상태에서 선진국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에는 어떠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선진국들이 기관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 마진컬 현상, 소위 증거금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증거금 부족 현상은 채워놔야 됩니다. 어디 채워놔야 되느냐?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딜레버지, 지렛대를 축소하는 게 딜레버지 하면 신흥국에서 주식이라든가 채권을 파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진컬의 딜레버지 현상이면 신흥국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전 세계 그 금융시장의 안전변 역할을 하고 있는 IMF가 미국의 사실 금리 인상에서 좀 내년으로 좀 가능한 연기해달라 하는 이런 요청이 들어왔던 것도 사실 최근에 우리가 4월 초만 하더라도 이게 플래시 크래시에서 상당히 좀 이상한 용어로 비쳤습니다는 지금 이제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국제금리 시장의 안전변 책임을 역할하고 있는 이런 데에서 사실 이런 요청까지 들어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는요. 글쓰 문제는 뭐 맨날 단골면처럼 나오는 겁니다. 오늘 좀 제가 이 자막 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그리스에서 오늘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6월
IMF의 구제금융 일괄 상환 요청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그리스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6월 달에 기간별로 돼 있는 부분을 사실상 6월 말에 한꺼번에 갚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저 자막으로 보면 그리스가 돈 많이 갖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갚긴 갚겠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6일이든 7일이든 나오는 것을 네. 못 갚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6월 말에 이렇게 6월 말에 일관해서 갚겠다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저 자막은 굉장히 그리스가 더 사정이 어려운데요. 우리가 보기에도 저 자막 가지고 이렇게 보면 네. 그리스가 저렇게 돈이 많아졌나 이렇게 생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프레시 크래시 현상 자체가 또 가격도 많이 오른 시장에서 발생할 확률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좀 어찌 보면 그냥 투자자분들께서 선뜻 그 생각이 드는 부분도 우리가 속한 뭐 신흥국 주식 시장도 그렇고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선진국의 국채에서 다음은 뭐 예를 들어 중국 증시가 이런 현상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슬슬 들리고 있어서 말이죠. 예, 당연히 네. 그런 얘기가 할 수밖에 예. 없죠. 왜냐하면 작년에 어제도 이제 우리 그 김연경 PD께서 아주 발빠르게 보여주셨습니다는 사실 중국 증시가 작년 7월 2일에 상해 종합지수가 2000 어제 기억이 30인가요? 그렇게 됐죠. 근데 지금은 5,000포인트 다 가지지 5천을 않습니까? 바라보는, 예. 그러면 주가가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상 1년 만에 한 30% 이상이 오르게 이상이, 예. 여기 이제 그림 그려졌죠. 이거 네. 보십시오. 7월 7일 날 2038이었었거든요. 지금 네. 4,947. 이게 주가입니까? 140%. 이게 주가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역시 아까 말씀 프로시크러시는 가장 좋은 곳에서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좋은 곳에서 나쁜 데서 발생하면 다들 대비했기 때문에 문제죠. 예. 문제가 없죠. 근데 가장 좋은 곳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프레시 크래시에서 국채에서는 가장 좋았던 독일과 미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중국 증시가 이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서 프레시 크래시 얘기도 간헐적으로 나오는 얘기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분은 중국 증시가 좋다 해서 저도 뭐 중국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길 바랍니다는, 그러나 이런 현상이 someday, sometime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얘기다.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이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중국의 증시에서 프레시 크래시 양감비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마이 업종, 이런 예. 업종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국내 투자자분도 직구를 하셨으면 작년 이맘때쯤에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은 내가 돈을 갖고 와서 이렇게 보면 호재가 발생한 주가 상승이 높기 때문에 예. 재산 증식이 높았고 악재가 나오면 재산 손실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냐? 주가 부담이 있다 보니까 뒤늦게 와서 남이 돈 번 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에서 지금 직구를 해서 뛰어들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호재가 나타날 때는 재산 증식 기회가 적고 악재가 나타났을 땐 크게 재산 손실이 되니까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돼서 사실 과거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는 사실 6,000포인트 가던 것이 1,700으로 한순간에 떨어지는 이런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그거 대비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 입장에서는 예.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뭐 연일 경고가 나오고 있는 프레시 크래시 현상, 글쎄요. 그나마 좀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역시 각국의 어떤 통화 정책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IMF 라가르드 총재도 미국 금리 인상 내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보면 마약 처방은 오랫동안 사용하면 예. 다른 정상적인 방법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돌려나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네. 그 마약에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로금리라든가 양적 완화 정책 이렇게 보면 그것에서 지금 체질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출구 전략, 정상을 돌려주는 것도 굉장히 산업화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 세계 경제가 지금 구조라든가 개혁에 의해서 마약 처방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실 구조조정, 경제 주체들이 뼈를 깎는 아픔이 돼 있는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조금 개선됐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헐크하다 올려보면 다른 국가들은 뭐냐? 예. 굉장히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항상 이런 그쪽에 국제금리 시장의 안전변 역할을 하고 있는 라가르드 총재도 아주 발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감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매수와 관련돼서 우리 관련된 정책 당국자는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대조가 되는 움직임을 오늘 라가르드 총재가 보였다. 그런 측면에서는 세계는 역시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지만 안정적으로 발전적 방향으로 나간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메르스가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외국인 자금에, 포트폴리오 자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 자금이 증시에서 전부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풍문은 사실상 절대적으로 근접해야 된다. 국제금융시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종사한 30년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쯤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메르스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마추어 전문가의 차이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채권 시장의 좀 급변동을 두고 프레시 크래시 현상까지 말씀 나눠봤는데요. 좀 뭐 채권 수익률이 펀더멘털과는 좀 동떨어진 지 오래됐고 또 향방 가늠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좀 비정상적인 처방에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또 진통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비정상적인 방법을 쓴 국가에서도 다른 여타 국가에 좀 피해가 덜 가도록 신경을 분명 써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